안녕하세요. 생존자료 분석의 개념과 실습에 대해 말씀드릴 3조 오민식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순서로 생존자료 분석에 대해 설명드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존자료란 무엇이며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그리고 두 그룹에 대해 생존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로그랭크 테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생존자료는 회귀 분석을 할 때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사스 실습을 함께 하겠습니다. 생존자료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는 사건 변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생존 자료는 시간에 대한 자료로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 주어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은 다음 감기가 나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은 감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존 자료는 이런 의학적인 자료 말고도 실생활에 쓰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고 고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생존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 자료의 특징은 중도 절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자가 돈과 시간이 많아서 어떤 실험을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할 수 있다면 좋지만 보통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실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죽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피실험자들이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사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실험에는 예산이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벗어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중도절단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다음 표와 함께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풍기를 100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선풍기의 보증 기간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통해 선풍기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 이전에 이 선풍기들이 좋은 재료를 사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합니다. 이때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언제 고장나는가입니다. 다음 표에서 첫 번째 결과를 보시면 실험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선풍기가 고장났다고 합시다. 이는 사건 변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두 번째 결과를 보시면 선풍기가 아직 고장나지 않았지만 선풍기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선풍기의 상태 여부를 알 수 없겠죠? 이는 중도 절단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과를 보시면 실험 기간을 총 5년으로 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 5년 동안 선풍기가 고장나지 않는다면 이 연구를 지속하지 않는 이상 실험이 종료되기 때문에 언제 이 선풍기가 5년 이후의 시점에서 고장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중도절단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과를 보시면 어떤 선풍기가 연구 시작 시점부터 포함되진 않았지만 중간 시점에서 실험 대상에 어떤 선풍기를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 선풍기의 경우에도 연구 종료 시점까지 선풍기가 고장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선풍기도 역시 중도절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들을 통해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중도절단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생존자료 분석에서는 중도절단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존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를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대문자 ft는 누적 분포 함수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ft를 적분한 것이죠. 이때 소문자 ft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생존 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이 생존 함수인 st인데요. 이 st를 구하는 식은 가운데에 보이는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st에 대해 살펴보자면 내가 관심 있는 사망 사건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데 사망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이 말은 특정한 시점 이전까지는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ST가 그 시점에서의 생존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망 사건이 5년 후에 발생한다고 하면 5년 이내까지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년까지의 생존율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의학계에서 완치 기간으로의 기준을 5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래 보이시는 식과 같이 대문자 HT,
누적 위협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소문자 ht를 적분한 것입니다. 즉, 어떤 위험률들을 0 시점에서 t 시점까지 누적해서 쌓은 것입니다. 이 대문자 ht를 누적 위험 함수라고 합니다. 이 누적 위험 함수의 의미는 시작 시점인 0 시점부터 t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기대 실패 횟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실패는 사망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망하자마자 살아났고 다시 어느 시간이 흘러가고 또 사망하자마자 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기대 사망 횟수가 의미하는 것이 대문자 ht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년을 t 시점이라고 가정한다면 5년 동안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번 사망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사망이라는 예시를 드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었던 선풍기 예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풍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또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다시 쓴다고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10년 동안 선풍기가 평균 몇 번 정도 고장 나는지 평균 고장 횟수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대문자 HT, 누적 위협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면 ST는 exponential HT로 얻을 수 있고 이 ST를 통해 FT와 소문자 FT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존 분석에 대해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임에 대한 변수가 있고 그 t 시점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변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으면 1, 하지 않았으면 0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4라고 적은 것은 4개월 시점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4.5 플러스라고 적은 것은 4.5개월 시점에서 중도 절단이 일어났을 때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 플러스 표시는 중도 절단이 일어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타임 변수와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가 있습니다. 생존 자료 분석은 크게 이 두 가지 변수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자료에 대해서 케플러-마이어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해서 생존 함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식을 보시면 ST를 추정한 것이므로 햇을 붙였습니다. i번째 시점에서 ni와 di를 계산해야 하는데 ni는 ti 시점에서 초기 위험자 숫자이고 di는 ti 시점에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어려우시죠? 이를 쉽게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한 달 동안 50명이 사망했다면 di는 50이 되고 ni는 초기 위험자 수이므로 12월이 되기 직전 11월 30일쯤 우리 데이터에 생존자가 몇 명이 있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만약 400명이 있었다면 초기 위험자 수는 400명이 됩니다. 12월이 되기 전 초기 위험자 수가 400명이 있었고 12월 동안 사망한 사람은 50명이라고 한다면 12월 동안 사망하지 않은 사람은 350명입니다. 그래서 ni-di를 ni로 나눈다면 12월을 넘어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조건부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생존 확률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t 시점까지 살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점을 분할해서 쪼갠 후 1개월 시점에서의 조건부 확률에 곱하기 2개월 시점에서의 조건부 확률, 그리고 3개월 시점에서의 조건부 확률, 4개월 시점의 확률, 이런 것들을 쭉쭉쭉 곱해서 12월 시점에서의 생존 확률까지를 곱해주고 이를 모두 곱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개월 시점에서도 살아있고 2개월 시점에서도 살아있고 3개월 시점에서 살아있고 쭉쭉쭉 11월 시점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12개월 이후 시점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므로 쭉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표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플러스는 중도 절단을 나타내는데 플러스가 없다면 중도 절단이 일어나지 않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표를 보시죠. 이 예시에서 사망이 일어난 시점만 가지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4개월 직전까지의 초기 생존자 수는 6명입니다. 10개월 직전까지의 초기 생존자 수는 4명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4.5 플러스가 있는데 4.5개월 시점에서 중도 절단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1명이 사망했으니까 생존자는 5명이고 4.5 플러스 때문에
이 사람이 5개월 시점에서 사망했는지 6개월 시점에서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보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시점에서 생존자는 총 4명이 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됐을 때 사망자가 1명이므로 14개월 시점에서 초기 생존자는 3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명인데 20 플러스라는 것이 있으므로 20개월쯤에 중도절단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4개월 시점에서 초기 생존자는 1명이 됩니다. 각 기간의 사망자 분율은 4개월 시점에서는 6분의 1로 구합니다. 각 기간의 생존자 분율은 1에서 각 기간 사망자 분율을 빼면 됩니다. 이 각 기간의 생존자 분율이 앞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AST hat 공식에서 프로덕트를 취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생존율은 각 시점에서 생존율을 모두 곱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곱해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10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4개월 직전까지는 생존율이 100%이고 4개월째에 한 명이 사망했으므로 10개월 직전까지의 생존율은 83%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4개월 직전까지의 생존율은 62%이고 24개월 직전까지의 생존율은 41%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4개월 직전에는 생존율이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존율에 대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방금 앞 페이지에서 본 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케플란 마이어가 제시한 서바이벌 커브입니다. Y축에는 생존율을 적고 X축에는 시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림 맨 밑에 각 시점에서 이 데이터가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 나왔는지 적습니다. 이것이 그림 아래 위험에 놓인 환자 수라고 빨간색 글씨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가운데에 생존율 50%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연구자가 생존율이 50%일 때 대응되는 시점이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미디안 서바이벌 타임, 중위 생존 시간이라고 합니다. 생존율이 정확하게 50%가 되는 시점으로 이 자료의 경우 14개월이 됩니다. 만약 그림이 조금 바뀌어서 생존율이 50%가 되는 지점이 불분명하다면 이 경우 중위 생존 시간은 생존율이 처음으로 50%가 되는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시점은 연구자에게 불리하게 잡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ACT를 예측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NI는 T시점에서 초기 위험자 수이고 DI는 T시점에서 사망자 수인데요. 그래서 Cumulative Hazard 펑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넬슨 알렌이 제시한 이스티메이터인 썸메이션을 이용하여 NI분의 DI를 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HT를 구하게 되면 AST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때 AST를 브레슬로 이스티메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그래프 모양이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서바이벌 커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온다면 어떻게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 그룹이 있다면 이 코로나 치료를 받았을 때 생존율이 누가 더 높은지 관심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로그랭크 테스트나 윌콕슨 테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들은 모두 카이 제곱을 이용하게 되는데 i는 그룹을 나타내고 시점은 tj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dij는 i번째 그룹에서 tj 시점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즉 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eij 햇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eij 햇은 기대빈도를 나타냅니다. 자료에서 ti 시점에서 몇 명이 사망이 기대가 됐는가를 나타내는 수이죠. 이 UIJ는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에 대한 베리언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Q라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무가설은 MK 그룹에 대해 서바이벌 레이트 값이 같을 것이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그룹들이 같은 서바이벌 레이트 값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기무가설 하에서 EIJ, 즉 기대빈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산한 기대빈도와 실제 빈도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가정한 기무가설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Q값이 크면 클수록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그랭크 테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그랭크 테스트는 Q식에서 가중치를 1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식을 살펴보시면 두 그룹에 대한 로그랭크 테스트를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O1은 그룹 1에서 전체 사망한 관측 빈도이고
O2는 그룹 2에서 전체 사망한 관측 빈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 그룹에서 전체 사망자 수와 남성 그룹에서의 전체 사망자 수라고 생각하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은 그룹 1에서 기대 빈도 수를 나타내며 이 2는 그룹 2에서의 기대 빈도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 빈도를 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여성 그룹과 남성 그룹에서 사망자 수를 데이터에서 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관찰 빈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대 빈도는 이 투의 식처럼 각각의 시점에서 리스크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이때 Ri분의 DI가 리스크를 나타냅니다. Ri는 TI 시점에서 그룹에 관계없이 전체 초기 위험자 수입니다. DI는 역시 그룹에 관계없이 TI 시점에서 사망한 사람의 총 숫자입니다. R2I는 그룹 2에 대응되는 초기 위험자 수이며 그래서 이 투식을 이용하면 모든 기대 빈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K개의 시점에 대해 다 더해야 기대 빈도가 되며 이 투식을 구하게 되면 전체 사건의 수에서 이 투를 빼어 이 원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총 15명이 있습니다. TRT는 성별이고 1은 남자, 2는 여자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열은 그룹에 관계없이 초기 위험자 수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선에 봤었던 RI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을 통해 여자 2명이 1개월째 된 시점에서 사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직전에는 초기 위험자 수가 2명이 줄어서 13명이 됩니다. 그리고 4개월 시점에서 여자 1명이 사망했으므로 5개월 직전의 초기 위험자 수는 12명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열에서는 리스크 값을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 열에서는 그룹 2, 즉 여자 그룹에 대한 초기 위험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개월 직전에는 8명이었는데 4개월 직전에 2명이 사망하게 되므로 6명이 초기 위험자 수입니다. 1개월째 되는 시점에서 기대 사망자 수는 여성의 수 8명에 리스크가 0.133이므로 이를 곱해주면 1.064가 기대 사망자 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시점에 대해서 기대 빈도를 구할 수 있으며 밑에 마지막에 이 2가 나오는데 이 2는 바로 기대 빈도를 모든 더한 값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여자 중에 기대되는 사망자 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2를 구했으니까 이 1도 다시 구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자료에서 총 10명이 사망했으므로 10-이2를 하게 되면 7.08이 됩니다. 이것이 이 1이 되는 것이죠. 이로써 O1, O2, E1, E2가 모두 알기 때문에 검정 통계랑 Q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Q값을 카이제거 분포를 비교했을 때 4.59가 나오며 이것을 P값을 살펴보시게 되면 0.032가 나오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하여 두 그룹 간 생존율에는 차이가 존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로그랭크 테스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그랭크 테스트를 위한 가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프로포셔널 하자드 어썸션입니다. 이 내용은 위험률이 비례하다는 그런 말로써 예를 들어 남자가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면 여자 그룹 역시도 비슷한 방식 혹은 모양으로 생존율이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로그랭크 검정에는 이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이 만족하지 않을 때와 만족할 때는 과연 어떤 경우인지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그래프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서로 이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래프가 서로 크로스되어 교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그 옆에 그래프처럼 두 그래프가 서로 겹치지 않고 평행하게 어떤 일정한 비율로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모양이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만족하는구나, 가정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이 콕스 비례 위험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은 생존 자료에 대한 회귀 분석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회귀 분석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존 분석에서 회귀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 생존율과 생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서 사건이 재발할 확률이 얼마라고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로는 어드저스트 이펙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는 게 환자의 건강에 후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 임상시험을 해서 A그룹은 커피를 먹이고 B그룹은 먹이지 않아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A그룹과 B그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혹은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즉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효과들을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을 보정하게 되고 또 주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존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존율이 주요 주제였다면 지금부터는 하자드, 바로 이 위험률이 중요한 주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험률이랑 단위 시간당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망할 확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T 시점까지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T 시점 바로 다른 순간에 사망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콕스빌의 위험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베타 1이 이 코베리어트 이펙트인데요. 그래서 변수들이 예를 들어 뭐 나이, 뭐 성별, BMI 이런 것들이 있다 한다면 이 변수들을 모두 선형결합시키고 익스포넨셜을 취하게 되면 HT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 H0T에 의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앞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를 우리가 베이스라인 하자드라고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TX는 시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변량 S에 대한 함수일 뿐만 아니라 T에 대한, 즉 시간에 대한 함수이므로 기저 위험인 H0T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죠. 이 H0T에다가 X 변수들의 선형결합을 곱해주게 되면 이 HTX는 근사적인 확률을 말해주는데 어떤 특정한 시점인 T 시점까지 살아온 어떤 사람이 바로 다음 순간에 사망할 근사적인 확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하자드 레이트가 2이고 단위 시간이 하루라고 했을 때 이 하자드 레이트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하루에 2번 페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하자드 레이트가 2라고 한다면 하루에 2명이 사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고 12시간 있으면 한 명이 또 사망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이게 된 것처럼 하자드 레이트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률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할 수도 있고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콕스빌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콕스빌의 모형은 이 페이지 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베이스라인 하자드 레이트를 특정한 함수로 가정하게 되면 그 모형을 파라메트릭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H0T는 이 비율이기 때문에 음의 값이 결코 같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콕스빌의 위험 모형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유명한 이유가 이 H0T, 즉 베이스라인 하자드에 대해서 특정 분포를 미리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0T에 대해서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이 EXP, 베타1X1 플러스 베타2X2 플러스 등등등 옆에 붙어 있는 이 식에 대해서는 어떤 함수꼴이 가정된 모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HTX가 비모수적인 방법과 모수적인 방법이 합쳐진 반모수적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콕스 모형은 반모수적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을 살펴보시게 되면 HTX는 하자드 레이트로 위험률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드 레이시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률의 빈 하자드 레이시오를 구하게 되면 더 이상 시간에 의존하지 않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자드 레이시오 값이 다음과 같이 식을 통해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환자가 있는데 이 두 환자 간에는 시술 방법에만 차이가 있고 다른 공백량들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HR, 즉 하자드 레이시오를 계산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위험 요인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게 되어 밑에 식에는 X2에서 XP가 모두 사라지게 되고 X1에 대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률의 비를 구하게 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위험률의 비가 일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이라는 변수가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변수인데 이 위험률에 비해서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 해석을 보다 쉽게 할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R이 1보다 크게 되면은 이 새로운 시술법인 DES라는 시술이 CABG, 즉 기존에 있었던 시술법보다
사람들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HR이 1보다 낮게 되면 새로운 시술법이 기존 시술법보다 위험률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되며 또한 HR이 1이 된다. 그러면 기존 시술법과 새로운 시술법의 위험률이 똑같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보다 간단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 콕스 윌리엄 비례 모형이 가설을 세울 때 이 하자드 레이시오가 1이냐 아니냐로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우리가 봤었던 식에서 베타 1이 0이냐 0이 아니냐와 같게 되는 것이죠. 사스 패키지를 활용하여 생존 분석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와스 500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할 것입니다. 생존 분석에서 중요하게 바라본 이벤트 변수는 F스탯입니다. F스탯은 최종적으로 그 관찰지가 사망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0의 값을 가질 때는 살아있는 경우고 1의 값을 가질 때는 결국 죽은 경우의 값입니다. 다음으로는 램폴 변수입니다. 램폴 변수는 그 각 관찰지마다 얼마나 추적 기간이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변수입니다. 프록 임포트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처럼 데이터가 불러와졌습니다. 주요 변수로는 age나 젠더, 혹은 BMI 값 등이 있습니다. F스타가 1일 때, 즉 사망을 경험했을 때에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록 유니버리에이트 구문을 돌려봤습니다. 히스토그램 결과 사망을 경험한 관찰지들은 관찰지에 대한 그 추적 관찰 기간은 주로 앞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424일 정도를 추적 관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 BMI와 age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티메이트 방법을 사용하여 생존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다음 표는 초기 위험자 수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플라마이어 방법에 의해서 그려진 생존 곡선입니다. 이 생존 곡선을 통해서 저희는 중위 생존 시간과 평균 생존 시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중위 생존 기간은 약 1600일 정도가 되고 평균적으로 생존한 기간은 1400일 정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탈 500개의 관찰지 중에 215개 정도가 이벤트를 경험했고 한 285명이 센서, 즉 중도 중단된 관찰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B 앨리스크 옵션을 추가하여 KM 커브의 컨피던스 인터벌 값과 그 사망자 수를 이벤트 수를 저희가 이렇게 X축에 표시해 봤습니다. 넬슨 알렌 방법을 통해서 추정된 생존 곡선입니다. 넬슨 알렌 방법으로는 큐뮬레이티브 하자드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PLE라는 데이터셋에 큐뮬레이티브 하자드가 저장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X축에 추적 관찰 기간과 Y축에 큐뮬레이티브 하자드를 놓고 산점도를 그려본 결과입니다. 다음은 커널 스무디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큐뮬레이티브 하자드 펑션을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생존함수 그래프에는 특정한 패턴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그랭크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스트라타에 젠더를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서 생존 곡선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해 봤습니다. 로그랭크 테스트 결과 P값이 0.0053으로 젠더 변수에 따라서 생존 곡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파란색 그룹, 즉 0번 그룹일 때에 비해 빨간색 그룹, 1번 그룹일 때,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일 때 훨씬 더 이벤트, 죽음을 더 빨리 맞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BMI 그룹에 따른 로그랭크 테스트를 실시해 봤습니다. 스트라타에다가 BMI 변수를 넣고
특정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사스에서 알아서 그룹 변수를 BMI에 따른 그룹 변수를 생성해 줍니다. BMI 그룹에 따른 로그랭크 테스트 결과 P 값이 굉장히 작으므로 BMI 그룹에 따른 그 생존 곡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존 곡선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BMI 그룹이 20보다 작을 때, 즉 굉장히 마른 집단일 때 가장 빨리 사망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된 방법으로 BMI 그룹에 따른 그 위험률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한 1500일까지는 생존 위험률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BMI가 20보다 작은 그룹일 때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500일 이후로는 BMI 그룹에 따라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젠더 변수에 따른 콕스 단변수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AIC 값을 보시면은 without covariate일 때 비해 with covariate일 때 AIC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와일드 테스트 결과 모형이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메리 방법으로 추정된 하자드 레이시오를 통해서 그룹 0일 때 비해 0인 그룹에 비해 젠더가 1인 그룹이 하자드 레이시오가 약 46%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젠더와 에이지 변수를 놓고 멀티 베리어블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커베리어츠를 넣었을 때 AIC 값들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와일드 테스트 결과 모형이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LE 방법으로 구해진 하자드 레이시오를 보시면은 젠더가 에이지가 1 증가할 때마다 1 유닛 증가할 때마다 하자드 레이시오가 약 6.9%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젠더 변수는 다변수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주형 변수가 있을 때의 다변수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기존 연속형 변수였던 에이지 변수를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 베리어블로 지정을 하여 CAG 변수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CAG 변수를 레퍼런스 레벨을 1로 지정을 한 뒤에 컥스 모형을 적합시켜 봤습니다. 적합 결과 CAG가 1 그룹일 때에 비해 2 그룹일 때 하자드 레이시오가 약 2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CAG가 1일 때 비해 3일 때 3인 경우에 하자드 레이시오가 약 11배 정도, 11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콕스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자드 펑션을 통해서 저희가 하자드 레이시를 통해서 ST 생존 함수를 에스티메이트 한 그래프입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콕스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저희가 타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것을 마이너스 값을 붙인 뒤 익스포넨셜 값을 취한 뒤에 st라는 생존 함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라인 함수를 통해서 값을 직접 지정하여 생존 모형을 그려봤습니다. SYSBP와 CAG 변수를 각각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하여서 데이터를 하나 생성해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생존 함수를 그려봤습니다. 그려본 결과 CAG가 3일 때 더 빨리 이벤트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해봤습니다. 젠더와 에이지에 대한 그 교호작용 텀과 BMI에 대한 쿼드래틱 폼을 저희가 모형에 넣어봤습니다. 모형에 넣어본 결과 에이지와 젠더 변수에 따른 인터랙션 텀도 유의하고 또 BMI 수치의 쿼드래틱 폼 또한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 특정한 레퍼런스 레벨 값을 지정을 하여 하자드 레이시오를 구해봤습니다.
첫 번째 표는 젠더가 0일 때, 1일 때, 에이지가 1유닛 증가할 때마다 얼만큼 추정된 베타 값을 보여주고요. 다음 표 같은 경우는 에이지 값을 0에서부터 80일 때, 그 젠더가 0일 때, 1일 때, 0일 대비해 1일 때에 대한 포인트 베타 값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BMI 값이 15이나 18.5 등등의 특정 레퍼런스 레벨일 때 BMI가 5유닛 증가할 때마다의 추정된 베타 값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룹에 따른 생존 곡선을 생성해 봤습니다. 데이터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하였고요. 에이지 그룹을 0일 때, 1일 때에 따라서 BMI 값을 다르게 주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값은 그대로 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젠더와 에이지에 대한 인터랙션 텀, BMI에 대한 쿼드래틱 텀과 HR이라는 변수를 넣고 생존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결과입니다. 젠더가 0일 때와 1일 때에 따라서 생존 그래프가 다르게 각각 나눠져서 그려졌습니다. 젠더가 0일 때, 특히 에이지가 많은 그룹일 때에 이벤트, 즉 사망을 훨씬 더 빨리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60대와 80대 에이지 그룹에 대해서는 0과 1일 때 차이가 크게 다음으로는 콕스 모형을 적합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에 필요한 가정인 비례 위험 가정을 각 변수가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그래프가 거의 평행하게 그려지고 교차 지점이 없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실제 통계 과정을 통해서 그 비례 위험 가정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슈프리멈 테스트입니다. 보시는 리샘플이라는 함수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분포에 의존하지 않고 p-value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value가 0.486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즉 모델이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함을 볼 수 있었고 다음 보시는 그래프의 실선이 점선들 안에 들어갔으므로 즉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쇼펜줄 레지듀얼 값을 구해서 비례 위험 가정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스무드에 대한 레벨을 4레벨 한 0.2, 0.4, 0.6, 0.8 이렇게 4가지의 레벨로 지정을 했고요. 프로그레스문을 통해서 지수 평활선을 그린 후에 이 지수 평활선을 통해서 저희가 쇼펜줄 레지듀얼 값을 구한 뒤에 비례 위험 가정을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구해진 쇼펜줄 레지듀얼에 대한 플롯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0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들이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모든 스무드 레벨에 대해서 스테이블하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비례형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플랫은 로그 스케일을 한 뒤에 쇼펜줄 레지듀얼 값을 구해봤습니다. 로그 스케일을 통해서 앞 데이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었고 뒤에 위치한 데이터는 훨씬 더 넓게 펼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쇼펜줄 레지듀얼 값을 통해서 비례형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젠더, 에이지, BMI, CVD 이 4가지 변수를 넣고 멀티베리어블 콕스 모형을 적합시켜 본 결과 비례 위험 가정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마지막 P값이 전부 유의하지 않으므로 즉 비례 위험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의 실선이 모두 점선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비례이원 과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연속형 변수들의 리니얼리티를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 모델에는 age와 BMI 값이 연속형 변수인데 이것을 모두 1차항으로 적합을 시켰는데 과연 1차항이 적합한지 아니면 쿼드래틱 폼이나 뭐 인터랙션 텀 같은 것이 필요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검정입니다. P값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 리니얼리티가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틴게일 값을 통해서 마틴게일 레지듀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이 펑셔널 폼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실선이 점선 안에 들어가므로 이 리니얼리티가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는 그 아웃라이어를 저희가 디텍션 해봤습니다. 이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한 어떤 방법은 n번째 관측지를 뺄 때 뭐 값이 확확 바뀌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 뒤에 이 값을 이상치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플롯을 통해서 저희가 눈으로 직접 아웃라이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ge 변수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89번 값이 89번이나 389번 값이 조금 약간 이상치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오른쪽 BMI 값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112번과 89번 값이 약간 이상치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원자료를 가지고 와서 체크해 본 결과 89번과 112번, 389번 모두 BMI 값이 특히 작거나 아니면은 연령이 특히 고연령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클리후드 방법을 통해서 이상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n번째 관찰치를 넣을 때 아니면 뺐을 때 라이클리후드 값이 크게 바뀌는지 크게 변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이상치를 이렇게 디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보시면 89번과 112번이 모형에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라이클리후드 값이 크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는 스텝와이즈 방법을 통해서 변수 선택을 하여서 최종 모형을 적합해 보는 코드입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들입니다. 하지만 이 변수 말고도 저희가 선언적 경험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를 넣고 마지막으로 최종 모형을 결정해야 됩니다. 생존 분석에 대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